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의 지혜를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에 앞서서 사실 한국의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은 주로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저희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역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세트로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 자체가 주거권과 토지 공개념이어서 그에 한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저의 고민을 좀 전달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 세계 지구촌에 수도권의 50%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의 노동당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등의 진보 정당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가지고 현재 런던권과 파리권 내 인구 집중도가 약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도쿄권도 약 35%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불평등, 지역의 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인력과 일자리를 지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문제는 제가 부동산을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동산의 위에 있는 게 교육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주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권과 관련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거권이 명문의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에서는 기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시장의 원리가 먼저 반영이 돼서 항상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강제 철거와 퇴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뭔가 주거 대책을 얘기를 하면 재산권 또는 소유권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언제나 시장에 대한 규제는 베네수엘라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부동산 대학원을 다녀보니 이게 부동산 대학원에서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예를 들어 교통, 학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이 사유함으로써 불로소득을 합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2015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는 주거권에 대해서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헌법에서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의 개념에서 주거권의 보장 방법을 몇 가지 뽑아낼 수 있는데 먼저 주거의 쾌적성, 그리고 주거기간의 안정성, 그리고 주거비의 적정성 보장이 있어야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마스크 끼고 하니까 너무 숨차서요.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왜 갑자기 토지냐라는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똑같은 30평대의 아파트지만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의 가격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의 아파트 구조가 훨씬 좋아서일까요?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고 토지 가격 자체, 토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토지 재산권은 사유 재산권으로서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주거권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권을 언급을 하면서 주택만 언급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 밑에 깔려있는 토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행 헌법상 토지 재산권 관련 규정을 보면 제23조에 재산권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35조 상항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37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헌법에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9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행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결국 이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국가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19조 2항이 경제 민주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22조를 보시면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122조가 토지 공개념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과 122조 토지 공개념 조항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헌법 규정 122조를 보시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원칙은 헌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효율과 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정전 교수님께서 쓰신 토지 경제학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인데, 결국 토지 정책의 목표는 효율과 균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특정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국토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가 토지 정책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토지 정책은 효율적 이용과 공평한 분배, 공평한 균형, 이게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토지 문제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에 대한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을 때 시장주의자들과 시장 개입주의자들이 논쟁을 하면 언제나 평행선을 달립니다. 평행선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서로 이기려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효율을 중요시하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국토이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비싼 땅값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평한 균형,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버블은 투기 수요, 가수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경제학자는 뭐가 문제냐, 당연하다. 뭐 본인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모은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고,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산 불평등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지역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뭐 크게 규모의 경제,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뭐 서로 모여서 서로 많은 뭔가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혼잡과 과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효율의 차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논쟁을 해봤는데 거의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각의 시각을 이해하시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개발의 문제, 무계획적, 환경 파괴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효율을 중시하시든 공정한 균형을 중시하시는 양쪽 입장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목표, 토지 정책의 목표는 효율과 균형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토지를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토지 정책의 목표인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토지 정책의 목표는 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게 토지 공개념인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989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 결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화면에 유튜브에 지금 자료집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걸 같이 안 보시면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를 꼭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토지 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고대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불악 주민의 마을 주민의 전체들이 같이 갖는 거였죠. 뭐 예전에 대한민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봉건 시대에 이르니까 관리 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가고 그 이용권이 소장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속 영민에게 귀속됐다. 근데 이제 이런 봉건 사회의 불평등에서 맞서 싸워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본인의 자산, 본인의 사적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소유권 보장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개념은 절대적 사유재산권으로서 존중되었고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보시면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다. 천부인권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인한테 맡기면 자본주의가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이상들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도시 노동자나 소장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의 자유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분화와 대립 갈등이 첨예화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대폭 수정되게 이르렀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으니 이게 이른바 토지 공개념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개념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회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런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을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제도의 유지 존속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최소한의 자기 희생 내지 양보다. 이런 최소한의 자기 희생 내지 양보를 해야 사유재산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한 국제적 경향을 보더라도 토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재산권으로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89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요. 그러면 그거는 198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1999년 택지 소유 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지 소유 상한법은 당시에 유형 결정이 났고요. 유형 결정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기본 이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유와 재산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토지 재산권의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법을 더 많은 재량을 발동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때 이제 이런 기본 이론을 설치하면서도 택지 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택지 소유를 금지했던 택지 소유 상한법에 대해서 유연 결정을 했는데 당시 이제 유연 결정 사유를 보시면 택지 소유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제한한다든지 기간에 제한 없이 고정적인 고율의 부담금을 4% 내지 11%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10년이 지나면 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률적 획일적인 토지재산권 규제는 위헌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기본 이론은 1989년 토지공개념 판결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20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 아니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최근에 2019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집을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는 것은 최초 재건축 아파트에서 개발 당시의 가격에서부터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재건축이 된 아파트의 준공 당시의 가치를 계산을 했는데 그 가치를 계산을 해본 결과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개발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발비하고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최종 개발된 아파트의 가격과 그리고 최초 개발될 당시의 아파트의 가격, 그러니까 최종 개발된 아파트의 가격에서 최초 개발될 당시의 아파트의 가격을 빼고 그리고 공사비 등 개발비를 빼고 그리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초과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 시에 10%,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초과 시 20%, 7천만 원 초과 시 30%, 9천만 원 초과 시 40%, 1억 1천만 원 초과 시 50%의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매일경제 2017년 2월 3일자 기사인데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을 가상으로 돌려봤더니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19억, 약 20억에 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50%인 약 9억 3천이 부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치 쌍용 2차는 7억 정도가 벌리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3억 1천만 원.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는 6억 4천인데 부담금을 2억 8천만 원 정도 부과된다라는 계산이었고 이때 당시에 매일경제에서 이걸 발표했던 거는 부담금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 그런 교통이나 학군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시행을 유예했다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 아파트 중에 반포 주공 1단지는 부담금을 안 냅니다.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온전히 20억을 다 가져가는 구조고요. 대치쌍용 2차랑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현행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 법을 바꾸거나 다른 걸 바꾸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렇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하고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주정과 조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제 수단의 적합성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은 상당 부분 개인의 노력보다 용적률 증가, 개발 밀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 확보한 밀도 차익 또는 활용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100평인데 그 중에서 20평의 건물을 1층으로 지면 건폐율이 20%죠. 근데 20%인데 이거를 10층으로 올려주면 용적률이 200%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토지의 용적률을 200%를 주느냐하고 500%를 주느냐는 이 개발 이익 차익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의 결국 이익은 개인의 노력으로서 얻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500% 얻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개발 이익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게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경우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도 문제가 없다. 법익의 균형성은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는 공익이 이런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익에 비해서 작다고 할 수 없어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까 37조에서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위법하게 침해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과잉금지의 원칙인데 이런 과잉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상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결론은 뭐 1989년도 토지 공개념 이론이 이렇게 계속 면면이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합적 판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입법 형성권에 있어서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산권을 마치 내 개인의 재산권인 것처럼 소유권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그런 재산권, 소유권 중심의 사고는 사고의 입장에서 그 토지에 대한 규제를 마치 무슨 뭐 베네수엘라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나머지 10분 동안 저희들의 좀 주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토지 공개념 이론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자산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제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님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자산 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인용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걸 먼저 밝히고 그래서 이제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2015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2013년 기준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전체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299쪽에서 인용한 거고요. 좀 전에 그 김낙년 교수가 10% 자산상의 10%가 66.4%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299쪽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2010년도에 상위 10%가 약 60%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2010년도에 약 70%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약간 유럽과 미국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대한민국이 유럽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미국을 또 지향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평등 지수로서 지니 계수를 좀 이해하면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왼쪽에 보이는 표가 소득 불평등 기준으로서 지니 계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가계 동향 조사와 가계 금융 복지 조사 두 개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계 동향 조사 기준으로는 2016년도에 0.304더라. 이 정도면 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기준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0.339더라. 이제 그런 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위 계수의 산정 방식을 보시면 그 X축과 Y축인데 X축에는 인구 분포 0에서 100%로 가고 Y축은 0에서 100%로 소득 분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인구가 10%의 소득을 가지고 50%의 인구가 50%의 소득을 가지고 100%의 인구가 100%의 소득을 가지면 완전 기준을 이루는 45도 각도의 그래프의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직선 그래프 꼭지점에서 X축으로 내린 그 삼각형의 면적에서
실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는 50%의 인구가 한 20%를 갖게 되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제 그걸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형선이 이루는 그 면적의 넓이, 그 면적 가지고 그걸 산정한 게 지니 개수고요. 그래서 이제 소득 불평등 개수로는 대한민국 0.3쯤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낙년 교수 발표에 따르면 자산 불평등 수준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온 0.64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경제 상황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가계 부채가 과다 채무 너무 채무가 부채가 많다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건데,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부채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기는 경제 성장률이 뭐 10%씩 하니까. 대한민국도 80년대 그래 왔고요. 그리고 이제 긴축 전략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1998년도 IMF 시절 때 되면 대한민국 기업 부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긴축을 요구했었죠. 그러면서 금리를 고금리로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전략이라고 하면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해소할 방법은 물가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부채가 1억일 때 물가를 2배 올리면 실제 부채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08년도 세계 경제 금융 위기 때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당연히 1998년도 대한민국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 전략을 취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통화 주권이 있으니까 통화를 자기들이 바로 발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돈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디폴트 및 채무 재조정 전략은 부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인 회생이라든지 법인 파상식으로 부채를 조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5년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이 그렇게 심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 금융 위기 때 한 2015년까지 실제 저금리 0%에 돈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2020년도부터 다시 금리는 0%로 갔고 또 돈을 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 중심으로 보진 않고 저는 미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또 저금리가 유지되는 건 아니다. 1980년도 보시면 한 18%까지 오른 적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2020년도부터 금리가 0%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 이렇게 말이 쉬운데 이걸 달러당 원을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20조 원쯤 됩니다. 한 달에 120조 원씩 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되는 양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세 개의 그런 어떤 민주국가 진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하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주택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한국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현재의 중요한 쟁점이 된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하는 게 도시 고밀도 고층 개발을 하자. 이거가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이 주장하는 거죠. 오늘도 지금 뭐 발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변을 뭐 50층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강변을 약간 병풍처럼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 지역균형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도시개발 방안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발만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의 첫 번째로서 현재 이렇게 뭐 금리는 낮고 세금은 낮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률이 있는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아마 토론할 때도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법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법만이라도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2005년도, 6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되고 바로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방식이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1세대 1주택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시가격 11억이라고 하면 이게 시세 11억이 아니고요. 공시가격 11억이면 시장가격으로 한 17억쯤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한 70% 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격 한 17억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파트가 10억인데 나 종합부동산 얼마 내야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뭐 어림도 없습니다. 10억으로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달에 내는데 한 11월 달쯤 되면 여러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폭탄스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했던 방법인데 저희가 토지 공개념 실현 수단으로서 항상 과거의 것을 얘기를 해요. 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든지 택지 소유 상한법이라든지 뭐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이거는 다 이렇게 뭐 환수하고 규제하고 뭐 세금을 높이고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토지 공개념을 진정하게 실현하는 수단은 토지를 사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토지를 사유하지 않는 것은 도심 내 가장 비싸죠. 대한민국 예를 들어 광화문 인근이라든지 강남 인근이라든지 여의도 인근이라든지 요즘 뜨는 용산역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장기 공고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항상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용의 주거복지용 공공임대주택도 부족한데 무슨 소득분이 70%까지 자유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비엔날을 갔다 왔습니다. 비엔날 갔다 왔고요. 비엔날 갔다 온 이유는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갔다 왔고 시민의 50%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포함하고 있고 주택협동조합 주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엔날 임대주택은 그 소득분이 70%까지 시장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각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료는 다 같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어느 분이 소득이 낮다 싶으면 예를 들어 소득이 그분이 한 50%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주거급여를 50% 지원하는 형식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소득분이 10%면 10%에 맞는 주택, 20%면 20%에 맞는 주택, 30%면 30%에 맞는 주택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 분리 현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주거 임대주택의 슬럼화로 인해서 이미지만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못 간다 했는데 뚫고 갔습니다. 뚫고 갔고요. 그래서 이거 뭐 칼막스 호프라고 아무튼 한 1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저희가 이때 깨달았던 게 한 100년 전에 지어진 주택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50%가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에 못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 노동계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 노동계층이 민간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데 민간임대주택에 를 그냥 놔두면
임대료는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0년 7월 30일 날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2년간 갱신을 하고 연 5%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 8월이면 이 규제가 풀리죠. 사실 이 제도가 들어와서 70%가량이 형제 갱신이 됐는데 이분이 갱신된 분이 내년 8월부터는 또 순차적으로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시장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가장 빨리 폭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대료 불안 때문에 못 사는 시민들도 많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선도하는 미국의 뉴욕이나 독일의 베를린이나 모두 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거를 모두 시행하기는 어렵고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 지역에 한해서 인상률 상한제가 신규 임대차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이거를 모든 주택에 하면 당연히 신축 주택의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면 주택의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장 원리상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고민인데 월세와 전세 제도가 좀 다릅니다. 사실 이거는 잘 얘기를 쉽게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무거운 주제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민들, 노동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전세제도인데 전세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리 2%일 때 전세금 5억 원과 금리 4%일 때 전세금 2억 5천만 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이 금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신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민법상 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임대차 시에는 3년간 20% 초과 금지 그리고 2013년도부터 대도시 지역에서는 3년간 15% 초과 인상 금지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과밀 주거 지역의 대도시에서 신규 임대차 시에 지역 표준 임대료의 10% 초과 금지. 지역 표준 임대료는 그 지역의 평균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이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베를린은 독자적으로 5년간 임대료 동결법을 시행했는데 2021년 4월 15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를린의 독자적 입법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러니까 이제 베를린 세입자협회에서 분노를 해가지고 9월 26일 날 부동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국유화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 총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국유화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베를린 세입자협회 방문했던 건데 이분들이 막 주도해서 지금 이분들은 여기 한 30명은 저희 이제 민변 참여연대 민달팽 유니언이 갔던 분들이고 중앙에 계신 분이 그 세입자협회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프라하에서 중간 이렇게 모여서 평가했던 모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은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84년부터 대한민국 전월세 신고제 같은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높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높은데 서울보다 높습니다. 보유세 감면을 혜택을 주는 대신에 대신 법정 갱신, 기간 갱신과 임대료의 규제를 받는 임대차 안정화 적용 주택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2011년 현재 기준 약 98만 호, 전체 임대주택의 45.4%.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뉴욕에는 약 33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 채가 임대주택이고요. 그 중에서 100만 채가 이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11년 이후에 계속 약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채 전후인데 그 변화에도 크지가 않아서 201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독일 민법상은 임대차 인상률 상한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 같은 경우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저임금
위원회처럼 공익위원, 사측위원, 노측위원처럼 공익위원, 임대인 대표, 임차인 대표 이분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1년 계약 시 동결, 1년 동결, 그다음 2년 계약 시에는 1년 동결 후 1% 이상. 그리고 이제 지금 계약될 경우에는 2021년 기준 1년 계약 시에는 6개월 동결 후 1.5% 이상, 2년 계약 시에서는 2.5%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제도는 2021년도 제도는 10월 1일 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그 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에서도 이렇게 임대료 물론 이제 절반 정도의 임대주택이지만 이렇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도 2019년도에 주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5%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임대료 규제가 뭐 도시를 파괴하는 뭐 최고의 수단이다 이런 시장주의자들의 그런 교과서적인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죄송합니다. 좀 많이 오바됐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베를린 세입자협회를 다녀와서 저희가 이제 민변의 변호사들하고 참여연대 시민운동가들하고 민달팽이 유년의 활동가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서 대한민국에도 주택 세입자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9월 30일 날 이번 달 말에 원래 10월 4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10월 4일이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거의 날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대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좀 당겼고요. 그래서 9월 30일 날 창립총회를 엽니다. 창립총회를 여니까 저희 창립총회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전화번호는 010-4794-0114로 전화해서 저희들 센터의 공식 명칭이 세입자 114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변호사님들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은 못하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정오까지 딱 2시간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이 자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에 창립회원 신청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립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이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2014년도에 독일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하이코 마스인데 지금은 또 외무부 장관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한 5분, 10분 이상 끌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